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학창시절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사람 겪어보신 분들 꽤 되실 텐데요. 오늘의 사연자님은 다른 것도 아닌 부모 자식 간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며느리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셨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년퇴직을 한 남편과 함께 귀양에서 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드물게도 연애 결혼을 한 경우죠. 남편은 사립고등학교 선생님이었고 저는 그 학교의 서무실에서 일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결혼까지 말 그대로 일사천리로 이어졌죠. 저희의 결혼 생활은 평범했습니다. 진로 담당이었던 남편은 늘 입시 공부에 골머리를 앓았죠. 남편은 습관적으로 정년퇴임을 하고 나면 고향으로 내려가서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 역시도 그런 남편의 생각에 공감했고 어느 정도 아이들이 크고 나서는 진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특히 남편이 사고로 크게 다치고 나서부터는 귀향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지기도 했답니다. 저희 부부 사이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두 아이가 있어요. 첫째인 딸은 경찰이고 둘째인 아들은 건설회사에 취직했죠. 지금은 둘 다 각자 자기 짝을 만나 가정을 꾸렸답니다. 특히 늦게 결혼한 딸아이는 얼마 전 임신 소식까지 전해와 마음고생을 해야 했던 남편과 제게 커다란 기쁨을 주기도 했어요. 아들 이야기를 꺼내려니 한숨도 나고 마음도 아프네요. 아들은 어릴 때부터 몸이 많이 약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만 하더라도 병원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죠. 체구도 또래보다 작아서 혹시나 괴롭힘 당하지 않을까 늘 전전긍긍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에게 있어서는 좀 무른 편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딸아이한테는 뭐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 많았는지. TV도 보지 마라, 컴퓨터도 일주일에 2시간만 해라, 잠잘 때 빼고는 침대에 올라가지 마라, 공부할 때 음악 듣지 마라. 진짜 제가 봐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았어요. 요즘 시대야 맘카페라고 해서 육아 정보를 얻을 곳이 많지만 제가 딸아이를 키울 때는 그런 게 어디 있나요? 그냥 좋지 않은 습관은 만들어주지 말아야지 싶은 욕심만 많았죠. 후회되는 일 중 하나랍니다. 그런데 둘째는 달랐어요. 워낙 자주 아프다 보니 첫애에게 했던 것만큼은 못하겠더라고요. 자꾸 오냐오냐 하게 되고요. 남편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한테 엄청 잔소리를 했어요. 그때마다 알겠다고 했지만 막상 상황이 되면 잘 안 되더라고요. 아들은 중학생이 되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그 덕분인지 체격도 급격히 커지고 그 많던 잔병치레들도 쏙 들어갔어요. 남편도 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운동에 빠져 공부는 뒷장이던 아들은 수학여행을 기점으로 갑자기 건축사가 되겠다고 공부를 시작했고 무난하게 대학까지 졸업했답니다. 이걸 이상하다고 해야 할지 특이하다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아들은 여자친구가 생기면 꼭 제 누나에게 보여주곤 했었어요. 딸아이 말에 의하면 고등학생 때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사귀었었는데 그때부터 줄곧 그런 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남동생이 연애한다고 하니 귀여워서 어떤 애를 만나나 궁금해서 만나봤다고 하던데 그게 커서도 계속 이어지다 보니 좀 귀찮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의 입장으로 남매가 우애가 좋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으면서도 누나한테만 살짝 알려주는 것이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답니다. 언제부터인가 딸아이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나고 오면 어떤 애였는지 제게 슬쩍 말을 흘리더라고요.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첫인상이 어떻다 정도였죠. 키가 철이랑 비슷하던데요? 동아리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웃는데 눈웃음이 이쁘더라고요. 말도 귀엽게 하고
무엇보다도 철이를 엄청 챙기던데요. 귀엽더라고요. 같이 밥 먹었는데 진짜 맛있게 먹더라고요. 같이 먹는 사람 기분 좋아질 정도로. 딸아이는 말로는 귀찮다고 하면서도 매번 나갔다 와서는 한 번도 아들의 여자친구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너 그렇게 칭찬만 하면 철이가 너한테 보여주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무슨 상견례도 아니고 그냥 밥 한 끼 먹었는데 사람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그냥 첫인상 정도가 다지. 딸아이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라 결국은 저도 남편도 웃고 말았죠. 그랬던 딸아이의 반응이 딱 한 번 달랐던 적이 있었어요. 바로 며느리를 만나고 온 날이었죠. 며느리는 아들과 유치원 때부터 줄곧 함께 학교를 다녔던 친구가 소개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들끼리도 잘 알고 지내는 사이죠. 얼마나 친한 사이냐면 엄마들끼리 장난으로 둘이 결혼시키자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들은 두 아이들이 펄쩍 뛰면서 가족끼리 그 무슨 소리냐고 화를 냈었답니다. 하여튼 그 애가 소개시켜준 여자라고 하던데 아들은 꽤나 마음에 드는 눈치더라고요. 엄마, 내가 누나보다 먼저 결혼한다고 하면 싫어하실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걸 따져. 그리고 나 결혼 안 한다니까? 나 혼자 살 거야. 그러니까 너 결혼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결혼해. 왜? 결혼하고 싶은 사람 생겼어? 갑자기 결혼 이야기는 왜? 아들은 정확하게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누가 먼저가 무슨 상관이 있냐며 좋은 사람 있으면 결혼해서 잘 살면 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고요. 아들은 그 소리에 싱글벙글해서는 알겠다고 대답했죠. 입이 귀에 걸렸다는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딱 아들의 얼굴이 그랬죠. 저는 지금 만난다는 여자친구가 그렇게 좋은가 싶어 내심 기대가 되더라고요. 어떤 여자기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싶어 할까 하고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이야기를 나눈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딸아이가 아들의 여자친구를 소개받았다고 하더군요. 평소였으면 어땠는지 먼저 물어보지도 않았을 텐데 그날은 너무 궁금해서 참지 못하고 딸아이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딸아이의 반응이 이상하더라고요. 평소보다는 잔뜩 굳은 얼굴을 해서는 좀처럼 대답을 하지 않았죠. 저는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것은 아닐까 궁금했어요. 첫 만남에서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딸아이를 재촉했죠. 어땠어? 애는? 철이가 결혼하고 싶을 만큼 좋다고 하던데. 결혼은 무슨, 겨우 3개월 만나고 무슨 결혼이래요. 사람을 그렇게 봐서 얼마나 한다고. 그리고 철이 취직한 지 겨우 1년 차예요. 준비 하나 없이 결혼은 무슨. 아빠 말씀 못 들었어? 좋은 사람 생기면 결혼하는 거지. 너도 누가 먼저인 게 무슨 상관이냐고 할 땐 언제고 갑자기 왜 그래? 어땠는데? 딸아이는 한참 말을 고르는 듯이 망설이더군요. 무언가 단어를 고른다고나 할까요? 곤란해하는 딸아이의 얼굴을 보니 딱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한참을 고민하더니 딸아이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애매한 대답을 내놨어요. 첫인상에 어쩌고 저쩌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뭔가 숨기는 게 많은 그런 얼굴이었어요. 근거를 대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냥 하여튼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겠다 싶은 그런 느낌? 저는 어떤 느낌이냐고 캐묻고 싶었지만 딸아이도 뭐라고 정확하게 말하기는 좀 애매하다고 하면서 잘 모르겠다고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반면 아들의 얼굴은 싱글벙글 그 자체였어요. 딸아이의 반응과는 너무 대조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엄청 심각한 얼굴을 하고서는 가족들 모두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저 그리고 딸아이는 최근 아들이 해외 발령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가 보다 했어요. 회사에서 모로코에 빈자리가 생겨서 그쪽으로 지원 갈 사람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정 났나 보다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그날의 충격은 잊을 수가 없을 정도랍니다. 저 빨리 결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소연이가 임신을 했거든요. 최근 몸이 좀 이상하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4주 정도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배가 더 나오기 전에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아들의 말은 파장이 무척이나 컸어요. 아이라니, 혼전 임신이라니, 저희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요즘은 그런 경우가 흔하다고 하지만 솔직히 저희 부부는 그런 개념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저희가 충격에 허덕이는 동안 딸아이는 아들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이게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임마, 피임도 제대로 안 했단 말이야? 이왕 생긴 아이, 이제 와서 그런 소리가 무슨 소용있어. 그리고 어차피 소연이랑 결혼하려고 했어. 그 시기가 당겨진 것뿐이야. 아들은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고지식한 저한테는 충격이 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그게 무슨 큰일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나 남편은 이런 상황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집으로 데려와. 소개는 시켜줘야 할 것 아니냐. 너는 여자친구 부모님은 찾아뵙고 인사는 드렸어? 소연이랑 병원 다녀오는 길에 인사드렸죠.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님만 계시는데 원래 제주도에 계시거든요. 이번에 잠깐 볼 일 있다고 서울에 올라오셨는데 시간이 딱 맞았죠. 그래서 인사드렸어요. 아들은 마치 동네 앞 마트에 갔다가 옆집 아주머니를 만나 인사를 나눈 것과 같은 뉘앙스로 말했어요. 숨이 턱하고 막히는 기분이 들었죠. 제 기분과 상관없이 아들은 사돈어른이 서울에 있는 동안 다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더군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우선 생각을 좀 해보자고 말했어요. 너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나고 있으니 천천히 하나씩 하자고 말이죠. 하지만 제 말에 아들은 눈에 띄게 섭섭해했습니다. 그냥 다 모여서 밥 먹자는 것뿐인데 엄마는 뭘 천천히 하자고 하세요. 혹시 소연이 마음에 안 드세요? 소연이를 본 적도 없는데 마음에 든다 안 든다가 어딨어. 네가 너무 급해서 해치워버리려고 하니까 그러지. 제 말에도 아들의 굳은 얼굴은 펴질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 모습에 남편은 한숨을 몇 번이나 내쉬었고 딸아이는 철없는 동생을 어쩌면 좋냐고 혀를 찰 뿐이었답니다. 그 일이 있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저희는 상견례 자리를 만들었어요. 사돈어른 되실 분은 제주에서 귤농장을 한다고 하시더군요. 우리 부부 못지않게 당황스러운 얼굴로 나타나셨죠. 서먹하고 낯선 분위기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소연이라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본 며느리는 사람을 알 수 없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른을 만났으면 거짓으로라도 웃어 보일 텐데 얼굴에 표정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음식은 입에 맞아요? 알레르기 있는 음식은 없다고 하던데. 네. 몸은 좀 어때요? 아직 안정기라서 많이 힘들죠? 아니요. 뭘 물어도 단답으로 대답을 하니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원래 말이 없는 편인가 보다 했었는데 상견례를 마치고 집에 와서 딸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랑 봤을 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이상하네. 그럼 오늘 어른이 많아서 긴장했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남편은 조금 불만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식사 내내 뚱한 얼굴로 앉아있는 것이 말이 되냐는 식으로 말이죠. 마음 한구석에서는 저 역시도 남편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막 서로 처음 알았으니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족이 되어가는 것도 좋겠다 싶었죠. 하지만 이런 제 생각은 며느리를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어긋나 가더라고요. 상견례 자리 이후 다시 며느리를 만난 것은 예물 때문이었어요. 요즘은 결혼 당사자들끼리
적당한 것을 결정해서 나누는 추세라고 하더군요. 저희 결혼할 때와 같은 복잡한 절차들이 많이 간소화되었다고도 하고요. 물론 저도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할 생각이었어요. 다만 제가 며느리가 생기면 꼭 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거든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셨던 액세서리였는데 그대로 주기에는 유행에 뒤처진 것 같아서 며느리가 원하는 것으로 세공을 다시 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예물한다고 했을 때 제가 아는 곳에서 함께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저희가 사장님이랑 이야기해서 따로 말씀드릴게요. 굳이 엄마가 나오실 것까지는 없잖아요. 너희 예물이야 너희가 원하는 곳에 가서 적당히 고르면 되지만 이 반지와 팔찌는 나한테도 의미가 있는 거야. 긴 시간 빼앗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난리야. 소연이 한창 조심해야 할 시기인데 괜히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아서 그러죠. 내가 무슨 스트레스를 준다고 그러니? 너 엄마를 뭘로 보고. 아들은 시댁 식구들이란 존재가 원래 며느리한테는 스트레스 덩어리라고 했다면서 툴툴거렸죠. 어지간히 공처가가 되겠구나 싶으면서도 아들에게 이런 면이 있었나 싶어 놀라기도 했답니다. 약속된 장소로 나가자 아들에게서 조금 늦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어차피 며느리와 간단히 이야기를 할 생각이라 상관하지 않았죠. 곧 며느리가 다급한 얼굴로 들어오더군요. 그리 늦은 것도 아닌데 얼마나 급하게 왔는지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있는 게 보였어요. 죄송하다고 말하는 며느리에게 저는 홀몸도 아닌데 천천히 와도 될 것을 서두를 필요 없었다고 말하며 손수건을 내밀었죠.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인데 너에게 주고 싶어서 말이야. 나도 시어머니께 받았는데 너한테는 너무 올드하지 않을까 싶어서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저는 어머니께서 주시는 거라면 다 좋아요. 디자인도 심플하니 괜찮은데요. 며느리는 상견례 자리와는 사뭇 다른 얼굴로 방긋 웃으면서 말했어요. 역시 그 자리가 많이 낯설고 힘들었나 보다 싶었죠. 며느리는 제가 골라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추천받은 것들 중에서 가장 며느리에게 잘 어울릴 만한 것으로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며느리는 자신도 제일 마음이 가던 것이라고 말하면서 엄청 기뻐했죠. 그렇게 무난하게 결정하고 저는 먼저 자리를 나섰습니다. 어머니 나오셨는데 저희랑 같이 예물 보러 가요. 둘이서 서로 의논해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나는 괜찮으니 잘 둘러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렴. 이왕 하는 거 두 사람 마음에 쏙 드는 것으로 고르면 좋겠구나. 그리고 아직은 안정해야 할 시기니까 너무 늦게까지 외출하지는 말고 조심 또 조심해야지. 며느리는 제 당부에 밝게 웃으며 알겠다고 대답을 했죠. 저는 그렇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제가 생긴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는데 아들이 씩씩거리며 들어오더라고요. 저녁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딸아이가 물었는데 대뜸 아들이 저를 보더니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렇게 소연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그럴 거면 오늘 왜 보자고 하셨는데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렇게 시어머니 노릇하신다고 소연이한테 함부로 하시는데 진짜 결혼하고 나면 얼마나 더 하실 생각이세요? 뭐?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뭘 했다고 그런 말을 해? 시어머니 노릇이라니? 오늘 같이 디자인 고르고 너랑 예물 보러 간다기에 그렇게 하라고 하고 집에 왔어. 내가 무슨 소리를 했다고 버럭 소리부터 질러? 좀 늦게 도착한 거 가지고 사과도 받지 않으시고 됐다고만 하셨다면서요. 그뿐이에요? 소연이더러 아무거나 하라고 하실 거면 도대체 오늘 왜 부르셨는데요? 할머니가 주신 거 물려주시는 게 그렇게 아까우셨어요? 저는 아들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사과를 받지 않았다는 말은 뭐고 제가 며느리더러 아무거나 하라고 했다뇨. 저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었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막무가내였죠. 그리고 소연이 안정 취해야 한다는 말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지금 집에서 쉬고 있어요. 엄마가 나와보란 소리 하지 않으셨음 편하게 쉬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소연이한테 밖에 그만 좀 돌아다니라고요? 나오란 소리는 누가 했는데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어떻게 듣고 와서 이 난리야? 애가 땀이 날 정도로 급하게 오기에 홀몸도 아닌데 바쁜 걸음으로 올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했고 디자인은 추천받은 것 중에 골랐어. 아직 안정기니까 너무 늦게까지 밖에 있지 말고 조심하란 소리밖에 안 했다. 여기서 내가 무슨 말을 심하게 했다는 거니? 저는 참다 못해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키우면서 아들에게만큼은 큰 소리 내지 않았었는데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죠. 중간에서 누군가 말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 아들이 평소 저에게 불만이 있어서 이야기를 꼬아들었는지 어느 쪽이든 기분이 좋지 않았죠. 그런 저의 모습에 딸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들의 팔을 붙들고 끌어내려 하더군요. 나 아직 말 다 안 끝났어. 이거 놔. 진짜 엄마만큼은 다를 줄 알았다고요. 다른 시어머니들이랑은 다를 줄 알았는데 어떡해.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고 누가 그래? 네 여자친구? 너는 엄마 아들로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엄마를 그렇게 모르니? 어디 그런 말 하실 분이야? 그럼 소연이가 거짓말했다는 거야? 그럴 이유가 뭐가 있는데.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좀 해. 지금 네가 하는 짓 정상인가? 아들은 몇 마디에 더 화를 내기는 했지만 딸아이의 힘에 끌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은 정말이지 태풍이 휩쓸고 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넋이 나간 제 손등을 토닥여주며 괜찮냐고 물었지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곧 딸아이가 나오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살피는 것이 느껴졌어요. 예물 보다가 올케가 아랫배가 땡긴다고 해서 병원에 갔었나 봐요. 큰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데 병원에서 조심하라고 주의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괜히 엄마한테 화풀이 한 것 같은데 제가 반쯤 죽여놨으니까 엄마 화 푸세요. 화가 많이 나기는 했었지만 막상 며느리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 걱정부터 되더라고요. 딸아이 말에 의하면 병원에서는 앞으로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며 괜찮은 것 같다고 했죠. 저는 긴 한숨을 내쉬며 다행이라고는 했지만 마음은 불편했어요. 남편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나중에 따로 따끔하게 한마디 해둬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두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죠. 입맛이 사라지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는 며느리를 보는 것이 불편했어요. 예전에는 딸 자식 낳아봤자 결혼하면 남의 식구라는 말을 했다지만 지금은 아들도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의 가장 친한 친구도 첫째를 장가 보냈는데 자기 마누라만 안다고 저더러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더군요. 결혼하면 더 할 거라고 말이죠. 공감이 확 가는 말이었죠. 하지만 제가 조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되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아이가 태어난 뒤에 가도 되지 않느냐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곳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제주도를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다른 곳이었으면 좀 더 붙들어 말렸을 텐데 어차피 제주도라고 하면 사돈댁이 있는 곳이기도 해서 조심히 다녀오란 소리만 했죠. 사건이 벌어진 것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아이들이 집으로 인사를 온 날이었어요. 아들의 결혼식과 맞물려 귀향을 준비하고 있던 저희는 집이 좀 어수선하기는 했지만 혹시나 아이들이 자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들이 쓰던 방은 따로 깨끗하게 정리까지 해두었죠.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였어요. 입덧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너무 자극적인 음식들은 사전에 피했죠. 그런데 며느리가 몇 숟갈 먹지도 못하고 속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입덧이 심한가 보다 싶어서 안에 가서 쉬라고 했어요. 그리고 혹시 죽이라도 먹지 않겠느냐고 물었는데 며느리 얼굴이 더 창백해지더라고요. 저도 첫애를 가졌을 때 음식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괴로웠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가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저는 우선은 며느리에게 좀 쉬라고 하고는 과일이라도 먹지 않겠느냐고 물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빈속으로 둘 수는 없잖아요. 저도 입덧이 심할 때 토마토는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과일도 잘 받지 않는지 죄송하다고 말했죠.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에 알겠다고 말했어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가 걱정이 되는지 집으로 가겠다고 하더군요. 지금 차를 타도 괜찮겠어? 속이 불편한데 멀미라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머님. 어머님, 아버님 계신데 여기서 누워있는 것도 죄송스럽기만 해서요. 아이 가지면 다 힘든데 그런 걸 뭐하러 신경 써. 내 몸부터 챙겨야지. 나나 네 시아버지나 그런 걸로 마음 상할 사람 아니다. 며느리는 그래도 집에 가고 싶은 눈치기에 저는 2번 이야기하는 것 없이 가서 쉬라고 말했어요. 아무것도 못 먹고 가는 것이 걱정되어서 입덧에도 먹기 쉬운 과일들을 몇 가지 챙겨가지고 함께 말이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좋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부터 아들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엄마, 어제 소연이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대바람에 전화 와서는 대뜸 며느리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고 따지듯 묻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무슨 소리냐고 물었죠. 아들은 그런 제 물음에 대답은커녕 저에게 실망했다고 하면서 폭풍 같은 원망을 쏟아내었어요. 엄마도 같은 여자면서 입덧으로 괴로워하는 소연이를 왜 이해 못 해주세요? 소연이 집에 와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아세요? 먼저 일어나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꼭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니? 며느리가 그래? 내가 구박했다고? 다들 애 낳고 그렇게 산다고 유난 떨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다면서요. 아들의 말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번에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며느리가 중간에 말을 이상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디? 유난 떨지 말라고?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에요? 뉘앙스? 내가 정확하게 뭐라고 했다고 하디? 어른들 앞에서 누워있는 것이 죄송해서 집에 가겠다고 하는 며느리한테 우리는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으니 괜찮다고 말한 것이 어떻게 유난 떨지 말라는 뉘앙스라는 거야? 너 진짜 해도 너무하는구나. 내가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침부터 전화해서 이 난리야? 저번에도 아무리 와이프가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그 말만 듣고 어머니한테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못하고 난리야? 화가 난 저는 서운한 감정을 그대로 아들에게 터뜨렸어요. 제 말에 딱히 할 말이 없었는지 아들이 조용하더군요. 저는 그대로 전화를 확 끊어버렸죠. 곁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은 그냥 빨리 귀향해서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낫겠다고 굳은 얼굴로 말했어요. 저 역시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자주 얼굴 보고 지냈다가는 아주 나쁜 시어머니가 되기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날 저녁 아들이 집으로 와서는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너무 감성적으로 생각 없이 굴었다고 하면서 다음번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이죠. 네가 와이프를 아끼고 챙겨주고 싶어하는 마음 100번은 이해는 하지만 요즘 들어 너무 충동적인 것 같으니까 생각을 하고 말하도록 해라. 네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아니? 죄송합니다. 혼전 임신으로 결혼해서 부모님들께서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아서 괜히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가정 꾸리는데 못마땅하다고 할 부모가 얼마나 되겠어. 우리는 그런 생각한 적 없으니까 너도 그만 좀 해. 나는 너희 부부랑 아이까지 행복하게 잘 살면 그뿐이니까. 아침에 그 난리를 피우던 아들은 온데간데 없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기만 했죠. 남편도 저도 이번뿐이라고 말하며 그냥 넘어갔어요. 물론 마음 한구석에는 속상한 마음이 남아있었지만 그뿐이었죠. 생각보다 당겨진 귀향길이었지만 남편도 저도 무척이나 만족스러웠어요. 물론 처음에는 낯설기도 했고 무엇을 하면서 보내야 하나 갈피를 못 잡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죠. 남편은 자신의 로망 중 하나라고 하면서 목공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사고로 다친 다리에 부담이 될까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었는데 도마니 액자니 하면서 하나씩 만들어 오는데 얼굴이 보기 좋더라고요. 저도 취미를 가져볼까 싶어서 서예를 시작했는데 이게 또 시간 가는 줄 몰랐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들 내외와는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전화라도 오더니 달이 넘어가니까 안부 전화조차 없더군요. 명절 때도 몸이 무거워서 내려오기 힘들다고 하기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다시 며느리를 본 것은 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였어요. 남편과 서둘러 올라가서 아이를 처음 만나는데 며느리 판박이더군요. 며느리 코랑 눈을 그대로 빼다 박았네. 애가 생각보다 많이 큰데? 그러니까요. 예정일보다 한 달은 빨리 나왔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다행이에요. 며느리는 괜찮고 어디 불편하거나 아픈 곳은? 보기 드물게 우량하라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산모도 아이도 다 건강하다고 해서 마음 놓았어요. 여기 의사가 소연이 절친이라고 해서 신경 많이 써줬거든요. 아들은 잔뜩 상기된 얼굴로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더군요. 부모가 된 아들의 모습이 낯설지만 보기 좋았죠. 며느리에게 고생 많았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고요. 저는 조리원을 나와서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었어요. 친정어머니라도 가까이 계시면 도와주시겠지만 그것도 아닌 상황이라 과연 혼자서 아이를 챙길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죠. 그렇다고 제가 아이 보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들은 도우미 이모님을 구했다고 말하더군요. 의사 친구라고 하던 사람이 소개시켜준 분이라고 하면서 3개월 정도는 도와주신다고요. 그 말에 안심이 되었어요. 거기다 아들도 육아휴직을 신청할까 한다고 했고요. 신청서는 제출했는데 아직 승인은 모르겠어요. 선배들 보니까 특별한 일 없으면 다 통과되더라고요. 그래, 요즘은 아빠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 육아라는 것이 혼자 하는 것도 아닌데 육아휴직이 가능하면 함께 하는 것이 좋지. 저희 부부는 아들 내외에게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시골로 내려왔어요. 그 이후로 아들은 육아휴직을 3개월 받았다고 하면서 매일같이 손자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무럭무럭 커가는 모습을 화면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저절로 나왔죠. 요즘은 100일이라고 크게 챙기는 것 없이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어서 한다고 하면서 100일 파티 사진도 보내왔어요. 보는 사람마다 며느리를 어쩜 이렇게 많이 닮았느냐고 놀라더라고요. 그중에는 더러 며느리만 닮아서 속상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게 속상할 이유가 되나 싶어서요. 손자가 태어나고 난 직후 잠시 가까워졌나 싶었던 아들 내외는 100일이 지나고 나자 다시금 연락이 뚝 끊겼어요. 아이가 궁금해 전화를 걸어도 부재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이었죠. 처음에는 다시 전화가 오더니만 그마저도 끊어지더라고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마찬가지였고요. 남편은 연락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손자 사진은 보내줘서 위안이 되었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것도 완전히 끊겨버렸죠. 눈에 띄게 서운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 역시도 비슷한 심정이었고요. 딸아이에게 연락이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자 자기 역시 전화는 잘 못한다고 하더군요. 답장은 칼이던 녀석이 요즘은 바쁜지 영 뜸하더라고요. 뭐 아기 키우는 게 어디 쉽나요? 정신 없겠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잘 지낼 거예요. 저는 결혼도 안 했으면서 마치 아이 서너승 키운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딸아이의 말투에 웃음이 터졌어요. 결혼도 안 했으면서 뭘 다 아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느냐고 핀잔을 줬더니 딸아이도 웃고 말더라고요. 제가 너무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딸아이는 따로 연락해 보겠다고 했죠. 딸아이 덕분인지 아들에게서 그동안 바빴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돌잔치는 아무래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신경 쓸 일이 많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딸아이가 혼을 낸 건지 목소리가 평소보다 많이 굳어있는 것이 걱정이 되더군요. 준비는 어떻게 잘 되고 있어? 엄마가 올라가서 도와줄까? 알아서 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자기 아들 첫 생일을 스스로 하겠다는데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나 싶어서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붙들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어야 했는데 그냥 넘어간 것이 너무나도 후회가 되었어요. 차라리 그 자리에서 바로 물었더라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 후회 말이죠. 첫 돌을 일주일 남기고 남편이 볼 일이 있다고 하면서 좀 더 일찍 올라가자고 하더군요. 저 역시도 오랜만에 친구들이나 만날까 싶어서 그렇게 하자고 했죠. 저희는 아들 내외가 부담스럽게 생각할까봐 딸아이 근무처 근처에 숙소를 잡았어요. 하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점심을 먹기로 해서 강남으로 나갔죠. 친구들은 제게 얼굴이 많이 바뀌었다고 한결 편안해 보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데 창밖으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며느리였죠. 화려하게 입고 있어서 잠깐 아닌가 싶었지만 분명 며느리였답니다. 그런데 그런 며느리가 어떤 처음 보는 남자의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 시간이면 집에서 손자와 있을 시간일 텐데 왜 밖에 나와 있으며 그 곁에 있는 남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를 기다리던 며느리는 폰을 꺼내는가 싶더니만 다시 가방에 집어넣었어요. 어이가 없었죠. 당장이라도 따라 나가고 싶었지만 이미 며느리는 남자와 길을 건너고 있었답니다. 제 시선이 줄곧 창밖으로 고정이 되어 있자 친구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냥 아는 사람을 본 것 같다고 얼버무리고는 서둘러 숙소로 돌아왔죠. 숙소에 와서도 심장이 벌렁거리는 것이 영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이걸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어서 더 답답했죠. 다음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연락은 되지 않았죠. 며느리도 마찬가지였고요. 어제 일이 저절로 생각이 났죠. 저는 며느리에게 볼 일이 있어 집 근처에 왔는데 잠깐 볼 수 있겠느냐고 문자를 남겼어요. 그러자 바로 전화가 와서는 언제 올라오셨냐고 묻더군요. 너희 시아버지가 볼 일이 좀 있다고 하셔서 겸사겸사. 혹시 지금 집이면 근처인데 좀 볼 수 있을까? 창현이 선물도 있고 시골에서 가져온 것도 좀 있어서. 지금이요? 그럼요, 어머니. 얼마나 걸리실 것 같으세요? 저는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고 바로 아들의 집으로 향했어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란 것을 저도 알고 있었지만 답답하게 그냥 넘기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더 컸죠. 아들이 사는 아파트에 도착했는데 저 멀리서 허겁지겁 달려오는 며느리가 보이더군요. 저는 급히 몸을 숨기고 있다가 재빨리 뒤따라 올라갔죠. 현관 벨을 누르려고 하는데 문이 벌컥 열리면서 40대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그 여자 뒤로 당황한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죠. 안녕하세요. 창현이 할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누구신지. 아주머니는 창현이 봐주는 도움이라고 하더군요. 몇 마디 더 물어보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허둥거리며 여자를 내보내더라고요. 언제 갈아입었는지 원피스를 입고 나타난 며느리는 미처 지우지 못한 화장을 한 얼굴로 제게 들어오라고 했죠. 저는 어디 다녀오는 길이냐고 물어보며 창현이를 안아들었어요. 낯가림도 없는지 저를 보고는 빵긋빵긋 웃기만 하더군요. 며느리는 외출은 무슨 외출이냐고 하더니만 시원한 오미자차를 내오겠다고 하면서 주방으로 쏙 들어갔어요. 속으로 혀를 차며 창현이와 소파 아래에 기대어 앉는데 바닥에 머리카락이 지저분하게 보이더군요. 창현이가 분명 기관지가 약해서 기침을 자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곳곳에 먼지가 눈에 들어왔죠. 저는 거실 한구석에 있는 돌돌이를 이용해서 여기저기 머리카락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번이나 돌돌이 테이프를 버려가며 머리카락을 치우고 있는데 며느리가 당황해하며 저를 말렸어요. 며느리는 언제 지운 것인지 말끔해진 얼굴을 하고 있었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갑자기 연락 오셔서 청소를 미처 못해가지고. 바닥에 머리카락은 그렇다 쳐도 TV 아래 장식장도 그렇고 구석에 장난감도 그렇고 먼지 쌓여있는데 좀 닦아두지 그랬니.
창현이 기침 자주 한다고 걱정 그렇게 하더니만. 평소에는 하는데 오늘은 시간적으로 안 맞았을 뿐이에요. 며느리는 억울하다는 듯이 변명했지만 솔직히 어디 하루 만에 먼지가 저렇게 쌓인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로 하고 나니 엉망인 집안이 더 눈에 들어왔어요. 소파에는 무슨 과자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잔뜩 붙어 있었죠. 보고만 있으려니 속이 답답해진 저는 소파 옆에서 정전기 청소포를 꺼내서 거실 청소를 시작했어요. 어머니 두세요. 제가 할게요. 육아 바쁘고 힘든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좀 치우고 살아야지. 이게 다 뭐니? 구석구석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서는. 도우미분도 오시는 것 같은데 그분한테 도와달라고 해도 될 거 아니야. 그분은 창현이 봐주시는 분이지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럼 그 사이에 청소기를 돌리든 돌돌이로 먼지 제거를 하든 좀 했어도 됐겠구만. 언제 청소를 하고 안 한 건지. 먼지를 한번 제거한 뒤 물청소포를 꺼내어 바닥을 닦는데 금방 까맣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직장 생활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도우미까지 써가며 살면서 이게 다 뭔가 싶었죠. 제가 힘을 줘서 바닥을 닦으며 잔소리를 하자 며느리도 슬슬 짜증이 났는지 입을 꾹 다물고 있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바쁘게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들이었죠. 아직 퇴근 시간이 되려면 한참은 남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들을 보는데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보자마자 소리부터 질렀죠. 여기 언제 오셨어요? 오실 거면 미리 말이라도 하시던가요. 갑자기 이게 무슨 경우예요? 갑자기라니. 전화 안 받은 건 너지. 그리고 며느리한테 미리 이야기해서 볼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된다고 해서 왔다. 내가 무슨 갑자기야. 그럼 보자고 하시는데 소연이가 무슨 수로 거절을 합니까? 그리고 오셨으면 볼 일만 보고 가시던가요. 지금 뭐 하시는데요? 아들은 제 손에 들린 청소포를 가리키며 짜증을 내었죠. 저는 이 상황에서 화를 내야 하는 쪽이 누구인데 저러나 싶었지만 청소포를 내밀며 창현이 기침을 자주 한다고 걱정했으면서 집이 이게 뭐냐고 한마디 했을 뿐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에 아들은 더 펄쩍 뛰며 언성을 높였어요. 도대체 엄마는 소연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셔서 매번 이렇게 난리세요? 소연이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도 아니고 뭐 때문에 자꾸 이러시냐고요. 청소야 하루 정도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죠. 겨우 그걸로 애를 쥐잡듯이 잡고 계셨어요? 내가 쥐잡듯이 잡았다고? 누굴? 집 청소 제대로 하라고 한 것도 문제 있니? 그럼 시어머니가 그런 말도 못해. 내가 뭘 얼마나 잔소리를 했다고 도끼끈을 뜨고 엄마한테 소리야.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자 갑자기 며느리가 아들 앞을 막아서고서는 눈물까지 글썽거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마음에 들고 싶었는데 자꾸 실수만 하네요. 죄송해요. 네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야. 됐어. 자꾸 소연이한테 상처 주실 거면 당장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리고 2번 다시 여기 오실 생각 마세요. 창현이 돌잔치에도 오지 마시고요. 순간 저는 제 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아들이 저를 쫓아내는 상황이 맞나, 꿈은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 사이에도 아들은 제 손에 가방까지 들려서는 저를 문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고요.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저도 이제는 못 참아요. 그러니까 당장 나가세요. 그렇게 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아들 집에서 쫓겨나야 했답니다. 저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현관 벨을 다시 눌렀지만 아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딸아이는 당장 그 아파트에서 나오라고 하더군요. 숙소에 도착한 저는 어제 일부터 시작해서 방금까지 모든 상황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어요. 남편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당장 아들을 부르라고 했지만 딸아이가 말리더라고요. 지금 이야기해봤자 들리는 것 하나 없을 텐데 뭐하러 부르냐고 말이죠. 그리고는 자신이 좀 알아봐야겠다고 하면서
며칠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좀 쉬셨으면 좋겠다고 하고 나가더라고요. 딸아이에게는 알겠다고 했지만 숙소에 남아있는 제 머릿속에는 방금 아들의 말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죠. 시간은 그렇게 흘러 손자의 돌잔치 날이 되었어요. 그때까지 아무 말이 없던 딸아이가 비장한 얼굴을 하고는 저와 남편에게 아침 일찍부터 갈 곳이 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가는 길에 딸아이가 청심환을 주기에 무슨 사고를 치려고 하나 싶어서 캐물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죠. 도착했다고 하는데 돌잔치 장소더라고요. 저는 여길 왜 왔냐고 했지만 딸아이는 묵묵부답이었죠. 준비가 한창인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본 아들이 잔뜩 굳은 얼굴로 기세등등하게 다가왔어요. 여기 오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냐? 앞뒤 상황 알아보지도 않고 너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제가 알아봐야 할 상황이 뭐가 있는데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임신했을 때부터 그러셨죠. 툭 하면 전화하셔서는 태교는 뭘 해라, 음식은 뭘 먹어라 잔소리 하셔가지고 소연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창현이 태어난 이후로는 더 하셨죠. 모유가 안 나오는 게 소연이 탓이에요? 왜 창현이 기침 자주 하는 걸 소연이가 모유 안 먹여서 그렇단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도 하루가 멀다고 전화하셔서. 아들이 이를 박박 갈면서 말하는데 저와 남편은 어리둥절했죠. 저는 단 한 번도 며느리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전화도 자주 하지 않았고요. 전화는 무슨, 내가 언제 전화를 했다고 그래? 태교라니. 그런 걸 내가 왜 잔소리를 하니? 그리고 모유 이야기는 다 뭐고? 다 엄마가 소연이한테 하셨던 말들이잖아요. 왜 모른 척 하세요? 네 와이프가 그러지? 내가 전화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럼 아니란 말씀이세요? 저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한 적도 없는 일로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아들은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더라고요. 곧 잠든 창현이를 안고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저희를 보자마자 깜짝 놀란 얼굴을 했죠. 아버님, 어머님 오셨어요? 형님도 오랜만이시네요. 얼굴이 활짝 폈다? 좋은 일 있나 봐, 옳게? 며느리는 그날 일을 꺼내며 제게 죄송하다고 했지만 저도 남편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죠. 방금 전에 대화 덕분인지 아들도 혼란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고요. 그때였어요. 옳게 손님 오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옳게 손님 같아서 말이야. 며느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뒤를 돌아보는데 젊은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죠. 그들을 바라본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어요. 저 역시도 그날 며느리와 함께 있던 모습을 봤던 남자라서 같이 놀라고 있었어요. 소연아, 이게 다 뭐야? 우리 아들 돌잔치를 왜 여기서 하고 있어?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하기로 했잖아. 정식으로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호적에도 올리기로 했다면서 이게 다 뭐야? 남자의 외침에 아들이 놀란 얼굴을 하고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죠. 남자는 빠른 걸음으로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며느리가 안고 있던 아이를 낚아채듯 안으며 설명을 해보라고 외쳤죠.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든 아들은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며느리에게 물었지만 며느리는 더듬거리며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무슨 소리기는 딱 보면 몰라? 올케가 양다리 걸치다가 저쪽 집에서 반대하셔서 헤어졌는데 애가 덜컥 생긴 거지. 뭐? 양다리? 그럼 창현이가 내 애가 아니라고? 그건 모르지. 누가 알겠어. 올케가 말해봐. 무슨 생각으로 내 동생이랑 결혼했는지. 여보, 그게 아니라 진짜 창현이는 우리 아이야. 믿어줘. 저 사람들이 괜히 나 괴롭히려고 저러는 거야. 내 말 믿지? 그치? 며느리는 필사적으로 아들의 팔을 붙잡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들의 표정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었죠. 저는 그런 며느리의 팔을 떼어내고 말했어요. 그럼 확실히 말해봐. 창현이가 우리 핏줄은 맞아? 그렇다고 하면 저 남자는 뭐고? 왜 최근까지 만났는데? 내가 다 봤으니까 숨길 생각은 마라. 보셨다니 어머니께서 뭘 보셨는데요? 진짜 어머니 저한테 왜 이러세요?
둘이 다정하게 팔짱 끼고 가는 모습 봤다. 어쩔래? 그리고 너한테 왜 그래? 내가 뭘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 내가 너한테 매번 전화를 걸었다고? 모유를 못 먹인 것을 가지고 타박을 했다고? 내가! 통화 기록 어디 확인해 볼까? 내가 너한테 전화를 했나 안 했나? 제가 따박따박 상황을 이야기하자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죠. 아들은 그제야 제 말을 믿기 시작했는지 휘청거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그런 아들을 부축하자 딸아이는 남자가 안고 있던 창현이를 데려오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전자 검사하면 누구 핏줄인지 알겠죠. 그때까지 창현이는 우리가 데리고 있겠어요. 그리고 올케 당장 이혼 서류 작성해서 남길 테니까 사인해. 이혼이요? 창현이 진짜 그이 아들 맞아요. 내가 왜 이혼을 해요? 전 남친 좀 만났다고 그게 이혼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저 남자랑 뭘 했다고. 뭘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앞으로 뭘 하려고 했는지가 문제지. 뭐? 정식으로 인사를 해? 호적에 올려? 너 같으면 딴 남자한테 그런 약속한 여자랑 한 입을 덮고 살 수 있겠어? 이건 저와 그의 문제예요. 어머님이나 형님은 빠지세요.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지만 딸아이는 거칠게 며느리를 밀어내고는 제게 나가자고 했죠. 그런 저희는 엉망이 된 돌잔치 회장을 두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아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더군요. 그냥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흐린 눈을 하고는 가만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날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어요. 잠든 손주를 챙겨 내리려는데 아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 잘 살면 되는 거지.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는 아들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주고는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들은 한참 후에야 부은 눈을 하고는 집에 들어왔어요. 며칠 뒤 유전자 검사 결과 다행스럽게도 창현이는 손주가 확실하더군요. 저희는 손주를 데리고 시골집으로 내려왔어요. 며느리는 검사 결과에 자신의 결백을 증명했다 생각했는지 절대로 이혼은 못하겠다고 덤비더군요. 하지만 정신을 차린 아들은 죽어도 함께 살 수 없다고 무조건 이혼을 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왔죠. 그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만났던 전 남자친구가 혼인빙자로 며느리를 고소했다더라고요. 며느리는 몇 번이나 시골집으로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저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아들 역시 며느리가 매달릴수록 더 확신에 찬 얼굴로 이혼을 하겠다고 했고요. 아쉽게도 아직 결론이 난 상황은 아닙니다. 이혼 소송이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소리를 들었죠. 다만 혼인빙자 사건이 워낙 큰 건이라 변호사 말에 의하면 친권과 양육권까지 다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다행이었죠. 며느리가 양육권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이혼이 해결되어서 속 시원하게 며느리와 인연을 끊었으면 좋겠네요.